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질병관리 감염병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 첫째 시간에 공중보거나 어떠셨나요? 뭐 그닥 재밌진 않으셨죠? 예, 공중보건학이라는 게 그닥 재밌지 않아요. 외워야 할 게 너무나 많고 생소한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한다거나 또 외울 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고 다시 한번 오늘은 질병 관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병 관리에 있어서 이제 간염병 보도록 할게요. 간염병에서 질병 발생 3요소, 병인. 그러면 이 병인이 뭐냐? 여러분들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 19가 병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병원체 병인이 한 다음에 환경. 우리 어때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밖에를 못 나가죠? 이 환경에 노출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호흡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말이라든지 이런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이 환경에 노출되어서 간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숙주. 내가 그 바이러스가 있는 환경에 노출되고 그것을 호흡기로 통해서 들이마셔서 내 몸 안에 들어왔을 때를 가리켜서 숙주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병 발생의 3요소는 병인, 그다음 환경, 숙주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코로나19를 딱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병원체다. 그 다음에 환경. 내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거. 하지만 내가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그 바이러스가 내 호흡기를 통해서 내 몸 안으로 들어왔을 상태를 가리켜서 숙주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염병의 생성의 6요소를 보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병원체가 병원소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체, 코로나19의 병원체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뭐 말들이 많았죠. 뭐 어디에는 박쥐에 있었다. 아니면 뱀에 있었다. 뭐 이렇게 하듯이 이 병원체가 병원소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병원소로 만들어져서 병원소로부터 어때요? 탈출을 해. 그러면서 전파를 시키게 되는 거예요. 전파를 시켜서 어때요? 병원체가 새로운 숙주 내로 침입하는 거예요. 침입하면 우리 어떻게 돼? 네, 간염 또는 면역이에요. 간염돼서 우리가 어때요? 여러 가지 치료를 받게 되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간염은 됐지만 모르게 면역력이 생겨서 병원에 가지 않고 자연적으로 면역력이 생겨서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질병 발생의 3요소는 병인, 환경, 숙주로 이루어졌으면서 이 간염병의 생성의 6요소를 보면 병원체가 병원소를 탈출해서 환경이 조성된 다음에 그게 다시 다른 사람으로 몸에 이제 이 병원체가 간염이 되거나 아니면 면역력이 생기거나 이런 형태를 가리켜서 간염병의 생성의 6요소다라고 여러분들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워낙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간염과 환경과 병인과 환경과 숙주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으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원소를 볼게요. 병원소. 인간 병원소 여러분들의 269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이제 질병 발생의 3요소와 그 다음에 생성의 6요소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이 보균자, 간염원에 따른 분류에서 보균자를 보도록 할게요. 269페이지. 건강보균자는 뭐냐면 그거예요. 나는 보균자긴 보균자인데 내 몸에 증상이 없어. 건강해. 기침도 안 해. 어지럼 머리 아픈 두통도 없어. 호흡곤란도 없어. 하지만 내 몸에는 코로나19가 내 보균자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전염은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건강보균자가 가장 위험해요. 나한테는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다른 사람한테 계속 전염을 시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역학조사를 계속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나한테는 증상은 없지만 나는 그 보균자로 인해서 계속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예 아프면 이 사람은 코로나19에 걸렸어, 바이러스에 걸렸어 라고 이렇게 하겠지만, 치료를 하겠지만 건강보균자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이 보균자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복기 보균자. 잠복기는 뭐예요? 내 안에 숙주 상태로 보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전염을 시키는 그런 보균자를 가리켜서 잠복기 보균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회복기 보균자는 뭐냐? 내가 그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어서 나았는데 다시 내 몸이 어때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다시 그 바이러스의 숙주 상태가 돼서 다시 전염을 시키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회복기 보균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다 나아서 완치 판명이 돼서 퇴원을 했지만 다시 어때요?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이 나타나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바로 회복기 보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병원소 중에서는 건강보균자와 잠복기 보균자와 회복기 보균자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고 가장 위험한 보균자가 건강보균자이다라고 여러분들 꼭 알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람의 병원소를 봤다면 동물 병원소가 있어요. 동물 병원소, 말. 얘 뭐가 있냐? 탄저병. 그러면 소는 뭐가 있냐? 결핵. 개는 뭐냐? 네, 광견병. 그 다음에 돼지는 뭐예요? 일본내요. 그 다음 고양이는 뭐가 있느냐? 살모넬라. 쥐는 뭐가 있느냐? 패스트. 얘네들이 보균자야. 얘네들이 보균자인데 우리 어때요? 왜 우리가 결핵을 걸려요? 네, 소에 있는 이 병원소를 먹거나 이 소가 가지고 있는 병원소를 우리가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결핵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병원소. 그럼 이 병원소가 첫 번째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병원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 그거는 많이 알죠. 광견병 같은 경우. 돼지. 일본내염. 우리 모기인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첫 번째 돼지가 일본내염의 병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기가 돼지의 피를 빨아먹다가 감염이 된 거예요. 감염이 된 상태에서 우리의 어때요? 피를 빨아먹다가 우리가 일본내염에 감염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감염병은 전파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동물 병원소에는 그렇게 무수하게 많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 병원소에 대해서, 동물 병원소에 대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해충과 토양 병원소에는, 해충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구충, 해충, 요충 이런 것들, 해충들. 그 다음에 토양 같은 경우는 뭐예요? 파상풍 같은 경우. 토양에서 파상풍이 우리가 감염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 병원소, 동물 병원소, 해충과 토양 병원소, 이 병원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가 에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병원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한테 에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첫 번째, 이 병원소, 에이즈의 병원소는 누가 갖고 있느냐? 호랑이가 갖고 있어요. 원래는 호랑이가 에이즈의 병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원숭이를 잡아먹었단 말이야. 근데 개 중에 호랑이한테 물려서 살은 원숭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숭이가 에이즈에 감염된 거야.
그런데 원숭이는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주위에 살고 함께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숭이를 통해서 에이즈를 감염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 병원소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로로 이 감염병이 전파되느냐? 직접 전파, 호흡. 예, 우리 호흡, 공기 중에, 그 다음에 뭐 재채기라든지, 그 다음에 비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요. 신체적 접촉, 뭐예요? 피부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관계 같은 거에서 나타나는 전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말 접촉, 아까처럼 침, 액으로 인해서 전파되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접 전파를 볼게요. 간접 전파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270페이지를 볼게요. 270페이지에 간접 전파에는 활성 전파체와 비활성 전파제가 있어요. 그러면 활성 전파제에 의한 감염은 뭐가 있느냐? 모기. 이 매개체가 모기예요. 어떤 거를 우리한테 질병을 감염시키냐면 말라리아나 사상충이나 잠깐만요. 네, 사상충이나 그 다음에 일본 뇌염이나 황열 같은 것을 모기가 우리한테 전염시키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파리 같은 경우에는 장티푸스나 이질이나 폴리오 같은 거, 그 다음에 진드기, 재규열이나 신증 후출혈, 그 다음에 수면병, 그 다음에 E는 발진 티푸스, 그 다음에 쥐벼룩 같은 경우는 패스트. 네, 쥐가 패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병원소예요. 쥐가 병원소인데 그 진드기가 어때요? 쥐의 진드기가 전염을 시킨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물고기, 간디스토마, 개는 페디스토마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온 게 목이나 팔이나 이 이런 것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활성 전파제에 의한 감염을 보면 진해 감염,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돼요. 그러면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게 대표적인 게 디프테리아라든지 결핵이라든지 발진 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에 의한 감염 대표적으로 콜레라든지 장티푸스라든지 이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에 의한 감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뭐 장티푸스, 뭐 이질 이런 것들 콜레라라든지 그 다음에 토양에 의한 감염 같은 경우에는 보툴리누스균이라든지 그런 것들 파상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계달 감염, 계달물이 뭐냐 그런 거예요. 뭐 침대 시트라든지 수건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그런 걸 가리켜서 계달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 계달물로 해서 가장 많이 전파되는 게 결핵이라든지 트라코마 그런 것들이 전염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달물 감염의 밑줄을 쫙 쳐주시고요. 트라코마 이렇게 외워주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비활성 전파제에 의한 감염 중에서 계달물로 전염되는 병은 감염병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트라코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장 넘기셔서 이제 숙주 상태를 볼게요. 숙주 우리가 어때요? 병인을 받고 그 다음에 환경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숙주 차례예요. 숙주는 이제 선천적 면역이 있어요. 선천성 면역은 뭐냐면 우리가 엄마로부터 아버지나 어머니에 해서 이 안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면역이 선천성 면역이에요. 그럼 후천성 면역은 뭐냐?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으로 나눠지는데 자연 능동은 뭐냐? 자연적으로 내가 그 항체가 생겨서 이겨낸 것을 가리켜서 자연 능동 면역이에요. 내가 어떤 감기에 걸려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 그런데 내가
자연적으로 나의 몸에 면역력이 강해서 그 항체를 싸워 이겨서 그 항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럴 때 자연 능동 면역이 생긴 거고요. 인공 능동 면역은 뭐냐면 우리가 예방 접종을 하는 거야.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예방 접종을 해요? 결핵이라든지 간염이라든지 그런 것들, 홍역이라든지 그런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인공 능동 면역이에요. 그래서 인공 능동 면역 예방 접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때요? 그 바이러스나 그 질병에 감염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책의 272페이지를 보면요. 더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책에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동 면역을 보면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연 능동 면역은 전염병 감염 후 형성된 면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인공 능동 면역은 예방 접종에 의해 형성된 면역이에요. 그러면 이 형성된 면역 중에서 생균 백신이 있고 사균 백신이 있고 순화 독소가 있어요. 생균 백신은 뭐예요? 살아있는 백신을 집어넣는 항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사균 백신은 죽은 항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화 독소는 내 몸에 순화할 수 있는 독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예방 접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균 백신 중에 뭐가 있느냐? 결핵이나 탄저, 두창, 황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균 백신에는 콜레라라든지 장티푸스, 백일해, 일본내염 이런 것들을 사균 백신을 우리가 주사를 맞고요. 예방 접종을 하고 순화 독소 같은 경우에는 디프테리아라든지 파상풍 같은 거를 순화 독소 그런 예방 접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동 면역을 볼게요. 수동 면역. 자연 수동 면역. 얘는 우리가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내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직접적으로 받는 면역을 가리켜서 자연 수동 면역이라고 그래요. 인공 수동 면역은 뭐냐? 내가 아프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가서 그 항체를 맞게 되는 거예요. 맞아서 내가 항체가 생성되도록 해서 그 바이러스라든지 질병을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역을 가리켜서 인공 수동 면역이라고 하는데 한번 다 같이 책을 보도록 할게요. 자동 수동 면역 뭐예요? 모체의 태반이나 출생 후 모유를 통해 항체를 받는 면역을 가리켜서 자동 수동 면역이라고 하고요. 인공 수동 면역. 면역 혈청 주사. 뭐예요? 우리 인체에 감마 글로불린이라는 주사를 맞게 되는 거예요. 항체 주사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면역력이 생기게끔 하는 것을 가리켜서 인공 수동 면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다 외워요? 다 알아야 되나요? 너무 힘들죠? 네, 여러분들이 능동 면역을 더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주의 깊게 보시고요. 수동 면역에 인공 능동 면역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좀 속은 기분이죠. 다 외워야 된다라는 그 느낌. 이거는 다 외우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면역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헷갈리지 않고 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면역만큼은 후천성 면역의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을 반드시 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합격 포인트 쭉 가장 많을 거예요, 아마. 이 페이지 중에. 그래서 이 합격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보시고요. 그래서 좀 빼드리려고 했는데 다 외우셔야 돼요. 합격 포인트에 있는 부분은 다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는 법정 감염병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법정 감염병이 2000년도에 많이 바뀌었어요. 2020년도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롭게 개정이 되면 이게 공지가 저도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바뀐 이 간염병에 대해서 적어놓질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시고요. 네, 그럼 법정 간염병을 보도록 할게요. 제1급 간염병 같은 경우에는요, 생물 테러 간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 격리가 필요한 간염병 같은 경우에 1군으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음압병실에 격리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네, 코로나19 같은 그런 전염병을 가리켜서 1급 간염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즉시 신고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2급 간염병 같은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거나 격리가 필요한 간염병 같은 거. 이것도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급 간염병 같은 경우에는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고요. 발생을 계속 감지할 필요가 있는 간염병 같은 경우를 이제 3군으로 조금 더 그러니까 1급 간염병이 가장 위험한 거고 그 다음에 2급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2급은 예방접종으로 어느 정도는 돼요. 어느 정도 하지만 그게 예방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에 노출되었을 때는 즉시 신고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급 간염병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간염병. 신고는 하지만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야. 이게 간염을 유발할 수 정말 증상이 나타나서 간염을 시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4급 간염병. 1급과 제3급의 간염병 이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간염병 같은 경우에는 4급 간염병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낫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274페이지를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이게 이제 예전 거예요. 예전 거지만 예전에는 이제 막 1군 해가지고 이렇게 발생 즉시 방역 대책 수립 이렇게 됐는데요. 요즘은 아니에요. 무조건 어때요? 보세요. 음악 격리예요. 격리. 그런 것들 발견 즉시 신고하고 얘는 음악 격리가 필요하다라는 거 1군. 그런데 여러분들이 1군, 2군, 3군, 4군 이거 다 외워요? 이거 다 못 외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2군에서 예방접종 대상에서 B형 간염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시험 문제에 B형 간염은 몇 군에 속하는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틀로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1군, 그러니까 1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예방접종이 가능하지 않는 새로운 바이러스라든지 음압병 등에 격리되어야 되는 그런 2급 상황 같은 경우를 1군으로 지목을 하고요. 2군 같은 경우에는 간염은 되지만 예방접종이 가능한 것들을 2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군에서 B형 간염 정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생충 질환을 보도록 할게요. 기생충 질환에는 선충류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충류에는 회충과 유충과 편충과 구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게 유충이에요. 유충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집단 간염을 유발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유발? 이 유충 같은 경우에는요, 항문 주변에다가 알을 낳아요. 알을 낳으면 우리가 어때요? 그래서 이 기생충약 우리가 먹을 때 온 가족이 먹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같이 가족끼리 자니까 얘가 항문에서 알을 낳는단 말이야. 항문에 주변에 알을 낳기 때문에 그 기생충들이 또 다시 전염이 되는 거예요. 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충만큼은 집단 간염이 일어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다른 것들도 감염률이 높지만 이렇게 유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항문 주위에 이렇게 산란을 해서 감염이 된다라는 거 보시고요. 그다음에 조충류에서는요. 무구주충과 유구주충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러면 유구주충이 뭐냐? 네, 쇠고기를 날 것으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오염된 풀을 먹고 자란 소가 간염이 돼서 있는데 그 간염된 쇠고기를 완전히 굽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날 것으로 먹게 되면 바로 우리가 간염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구주충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 오염된 돼지고기를 날 것으로 먹었을 때 생기는 조충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광절 열두조충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는데요. 그러니까 충란을 물벼룩 그러니까 제1중간 숙주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2 숙주라는 게 송어나 연어예요. 이렇게 생각. 1중간 숙주가 뭐냐면 물벼룩을 송어나 연어가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1차 숙주가 있었는데 얘를 또 잡아먹어서 2숙주가 되는 거예요. 그 또 잡아먹는 우리는 그렇게 해서 병에 간염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셔서 흡충류를 보도록 할게요. 흡충류는 간디스토마와 페디스토마와 유코가와 흡충이 있는데요. 간디스토마, 페디스토마 시험에 자주 나와요. 간디스토마는 뭐냐면 네, 아까 제가 1중간 숙주와 제2중간 숙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간디스토마는 뭐냐면 이 외우렁이가 일간 숙주예요. 그런데 잉어나 참붕어가 얘를 잡아먹어 버려. 그럼 어때요? 네, 요 간디스토마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간디스토마의 숙주의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잉어나 참붕어를 잡아먹게 되면 요 간디스토마가 간에 기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디스토마에 걸린다라는 거. 페디스토마는 똑같아요. 가재가 다슬기를 잡아먹고 우리는 가재와 개를 잡아먹어서 이 기생충이 흡충류가 우리의 폐로 기생하게 되는 거. 그거를 가리켜서 페디스토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독의 정의를 볼게요. 소독의 정의 여러분들 281페이지 좀 빨리 나가죠? 왜 빨리 나가냐면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하나 읽어보면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쫙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책으로 직접 보시는 게 더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간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제 소독학으로 넘어갈게요. 소독학에서 이제 유래해서 미생물의 개념과 정의를 보면요. 쭉 보시고 여기에서는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건 가끔 시험에 나왔던 건 미생물 발견 6번 밑줄을 쳐주세요. 레베녹은 확대경으로 미생물을 최초로 발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면 확대경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그럴 땐 여러분들은 레베녹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스테르 같은 경우 저온 살균을 고안한 사람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파스테르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 미생물의 개념과 정의를 알으시면 되고요. 한 장 넘기시면 합격 포인트에 이제 이 교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시험 문제에 나와서 합격 포인트에 넣어놨어요. 레베녹과 파스테르는 알았는데 플레밍 같은 경우에는 푸른 곰팡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뭐 시험 문제가 다양하게 나와요. 뭐 빵에 푸른 곰팡이가 발생됐는데 이 푸른 곰팡이를 발견한 사람 페니실린으로 발견한 사람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푸른 곰팡이 아니면 페니실린 딱 나오면 플레밍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균의 형태를 보면요. 구균과 간균과 나선균으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3번의 세포는 아포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세균의 씨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작은 세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성과 비병원성의 미생물을 보면 병원성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몸속에서 병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증식을 주도하는 미생물이에요. 얘는 뭐예요? 병원성 미생물. 아픈 거야. 내가 이걸 먹었을 때 여러 가지 감염병에 이런 노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병원성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좋은 균이에요. 유산균 같은 그런 우리가 유용한 우리 몸에 유용한 미생물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바이러스나 진균이나 기생충, 리케차 이렇게 쭉 사진으로 넣어놨어요. 근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바이러스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이렇게 예쁘게 생겼는데 어쩜 그렇게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감염병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무서운 전염병인지 전염병을 전파하는지 놀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번 책을 보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합격 포인트 B형 간염, 뭐 환자의 혈액, 침, 점액, 질분비물, 오염된 주사기, 면도날 등에 의한 간염, 요 정도 B형 간염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의 증식 환경은요, 영양소라든지 수분이라든지 온도라든지 그 다음에 습도라든지 pH, 수소 이온 농도만 딱 맞아 떨어지면 이 환경이 조성되면 이 미생물은 번식하게 된다라는 거 쭉 보시고요. 이제는 소독의 정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소독의 정의에서요. 소독은 아포를 제외한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하진 못해요. 그러면 소독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물리적, 화학적 소독법으로 미생물의 간염 능력을 제압시키거나 완전히 사멸시키지는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소독에 있어서는 이 세균, 아포균까지 싹 사멸하지는 못한다라는 거, 소독은. 그러면 살균 같은 경우에는 뭐냐? 물리적, 화학적 방법으로 병원체나 비병원균을 사멸시키는 건이다. 그래서 병원체나 비병원균 같은 경우에는 없앨 수 있지만 아포균은 제거를 못한다라는 거. 하지만 멸균 같은 경우, 멸균. 네, 시험에 가장 나옵니다. 이 멸균 같은 경우에는 병원성, 그 다음에 비병원성 미생물 포자까지 모든 균을 완전히 사멸시켜, 없애. 멸균만큼은. 네. 그 다음에 방부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을 발육을 억제시키고 발육 및 성장을 억제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세균을 없애는 게 멸균이에요. 멸균. 그다음에 뭐 살균과 소독은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가장 낫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미생물까지 완전히 없애는 건 멸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책의 285페이지에 보면요. 소독 대상물의 종류에 따른 소독법을 보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손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소독약을 이용해서 소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손은 역성비누나 석탄산이나 크레졸이나 승홍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이 뭐지?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여기서는 가볍게 보세요. 뒤에 다시 한번 요 소독의 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배설물이나 토사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소독하느냐? 소각법이라든지 이제 태워서 없애는 거, 그다음에 석탄산이라든지 크레졸이라든지 생석회를 이용해서 소독하고요. 금속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에탄올이라든지 자외선 소독기라든지 이제 자비 소독, 끓여서 증기 소독 같은 거, 그다음에 종이, 포르말데이드 같은 걸로 소독을 한다는 거. 그다음에 고무 피혁 제품은 석탄산이나 그다음에 크레졸, 포르말린. 그다음에 화장실이나 쓰레기통 하수구에는 크레졸이나 석탄산, 포르말린, 생석회. 의구,
의복, 침구류, 수건 같은 경우에는 일광소독이나 증기소독이나 자비소독, 크레졸, 석탄산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자비소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자기구나 목적 제품, 도자기류 같은 경우에는 뭐 석탄산수, 크레졸, 승홍수, 포르말린, 증기소독, 자비소독 이런 것들로 소독을 하는데요.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게요. 이거예요. 손, 에탄올. 예, 역성비누나 에탄올. 그러면 이거예요. 손을 씻을 때 사용하는 소독제는 씻을 때 역성비누. 피부 관리실에서 손을 소독할 때 사용하는 소독제는 에탄올. 이런 식으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객담 소독 가끔 나와요. 객담 소독 가끔 나오고요. 피부 소독, 과산화수소 가끔 나와요. 그 다음에 수건. 네. 수건, 피부 관리실에서는 수건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수건을 소독할 때 사용하는 건 가장 적절한 것은 막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비소독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피부 관리실에 실내 소독하는 것은 크레졸 라고 이렇게 이 크레졸 같은 경우에는요 광범위한 장소를 소독할 때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소독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시험 문제에 좀 나왔던 문제들을 이렇게 여기에다가 써놨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요. 책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시기에 편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합격 포인트 잊지 마시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여러분들 쭉 보시고 물리적, 이게 소독법의 종류를 넘어갈게요. 소독법의 종류에서는 물리적 소독법이 있어요. 물리적 소독법. 물리적 소독법을 보면 뭐가 있어요? 예, 자비소독. 자비소독은 뭐냐? 끓이는 거예요. 예, 100도씨 이상에서 끓이는 것을 가리켜서 자비소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자비소독을 했을 때는 포자균이 사멸되지가 않아요. 세포의 씨가 아주 그 세포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탄산나트륨을 넣으면 살균력이 강해지고 금속 부식이 방지돼요. 그래서 무조건 금속 부식 방지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탄산나트륨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압 증기 멸균, 얘는 소독이 아니라 멸균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 아포까지 다 사멸을 그러니까 멸균자가 나오면 모든 소독에 소독, 살균, 방부 이런 말이 나오면 얘는 아포균까지는 다 제거하지 못해요. 하지만 멸균이 딱 나오면 얘는 모든 아포균까지도 사멸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고압 증기 멸균법은 어떨 때 사용하느냐? 의류나 기구, 고무 제품이나 거즈나 약액을 멸균할 때 사용되어지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통 증기 소독법. 얘는 뭐냐면 고압 증기 멸균법으로 이제 부적당한 경우, 이 고압 증기 멸균법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용하는 건데요. 뭐가 있냐? 사기 제품이나 금속 물질이나 여과지나 액상 재료 같은 그런 것들을 할 때 소독할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헐 멸균법 같은 경우에 보세요. 유통 증기 소독법이잖아요. 소독법으로 다 되어지지 않은 거, 아포균까지 다 사멸되지 못하는 건 간헐 멸균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간헐적으로 어때요? 3회 반복해서 계속 실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강한 거는 고압 증기 멸균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온살균. 저온살균의 밑줄을 쫙 쳐주세요. 얘는요. 결핵균은 사멸되나 대장균은 사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와요. 저온 살균했을 때 사멸되지 않는 균은 뭐 유산균, 결핵균 막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대장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온 살균은 보시면 유제품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살균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건열법을 볼게요. 건열, 화염멸균법 어때요? 얘는 불로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뭐 할머니들 많이 그렇게 하셨죠? 머리에 쓱쓱 우리가 체했을 때 손 따줄 때 이거 아주 옛날 방식이지만 간혹 할머니가 계시는 분들은 그 방법을 화염멸균법을 사용하실 거예요. 머리 기름 바르고 불에 달궈서 손을 따주는 그런 멸균법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화염멸균법인데요. 유리 제품이나 금속 제품이나 불연성 물질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멸균법이고요. 그 다음에 건열멸균법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유리 제품이나 가위, 클리퍼나 주사기 등에 많이 사용되어진다는 거. 소각 멸균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태워서 없애는 거기 때문에 뭐 객담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많겠죠. 그런 것들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멸균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 방법을 볼게요. 기계적 방법에는 자외선 멸균법. 우리 관리실에서 많이 이 자외선 멸균법을 사용해요. 그러면 이 자외선 멸균법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게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스파츌라, 뭐 브러쉬, 빗, 뭐 이런 나무리 우드 스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살균할 때 많이 사용되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균 여과법 같은 경우에는 혈청이나 특수약품, 음료수 등 가열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음파 살균법, 초음파로 살균하는. 근데 가장 많이 초음파로 살균하는 거는 나선균 같은 경우를 많이 살균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소독을 볼게요. 여러분들 화학적 소독 291페이지를 보면요. 화학적 소독. 소독제의 조건을 볼게요. 소독제의 조건을 보면 살균력이 강해야 한다. 그 다음에 높은 석탄산 계수를 가져야 한다. 그 다음에 인체에 무해성, 무독성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부직성이나 표백성이 없어야 한다. 물이나 알코올에 잘 녹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석탄 계수 같은 경우에는 그거예요. 내가 석탄 3%를 이용했을 때 그거에 맞는 다른 소독 제품을 97%를 혼합해서 만든 것을 가리켜서 석탄계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혼합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책을 보면 석탄산 계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석탄산 계수는 무엇을 뜻하냐? 특정 소독약의 희석 배수. 그 다음에 석탄산의 희석 배수예요. 이게 석탄산이면 얘는 특정 소독약의 희석 배수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석탄산을 볼게요. 석탄산을 보면 일반적 사용, 그러니까 일반적 사용은 한 3%. 그 다음에 손소독을 할 때는 2%. 그 다음에 기구나 그런 것들을 소독할 때는 1에서 3%. 그 다음에 토사물이나 배설물은 3%. 의류는 2에서 3%. 하지만 너무 오래 담가 놓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금속 기구에 부적합해요. 왜냐? 부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부식 방지에는 탄산 나트륨을 첨가해서 했을 때 부식 방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식염을 첨가하면 소독력이 증가한대요. 그 다음에 이 석탄산 같은 경우에는 살균력의 지표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소독에서 알코올 볼게요. 알코올 시험에 참 많이 나와요. 알코올은 우리가 70에서 75%일 때 살균력이 아주 강하고요. 기구 표면이나
피부를 소독할 때 사용되어지는 거. 그 다음에 염소. 염소 독성이 적고, 그 다음에 살균력이 강하나 금속 부식성이 있고 피부에 자극이 돼요. 그리고 염소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상수도에서 배웠다시피 넓은, 그러니까 많은 것을 소독할 때 사용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영장 물을 소독할 때 사용되어지는 소독약이라는 거. 그다음에 생석회. 네, 화장실이라든지 토사물 소독에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승홍수. 승홍수 같은 경우에는 염화제 제2수온이라고 하는데요. 살균력은 강해요. 하지만 금속류를 부식할 수 있고 인체에 수은을 중독시킬 수가 있고요. 피부 소독 시 0.1% 농도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염화, 칼슘, 식염 첨가 시 자극성이 완화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승홍수도 가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포름알데히드 같은 경우에는 강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고요. 실내 소독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포의 살균력, 뭐예요? 아포균까지 다 살균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포름알린, 온도가 높을 때 소독력이 강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의료 도자기 고무 제품에 적합하고 소독 방법은 10분 이상 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머큐름. 머큐름은 상처 소독, 살균력은 약해요.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피부를 소독할 때 사용하는 소독약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산화수소, 입안이라든지 입안 세척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상처 소독하고 지혈제로도 사용되어진다라는 거. 그다음에 역성비누. 양이온 계면활성제인데요. 얘는 3% 농도 사용인데 뭐 역성비누라고도 하고 양성비누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뭐 역성비누나 양성비누나 같은 말이기 때문에 세정력은 없으나 살균력은 있어요. 때 같은 거 그런 건 없지만 살균력이 있고 손, 기구, 용기를 소독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요오드 화합물. 요오드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요. 뭐냐면 세균이라든지 아포라든지 바이러스 등의 강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석탄수보다 독성이 적으나 강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쭉 이 물리적 소독과 화학적 소독을 쭉 봤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 안 드린 부분도 있지만 책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책을 보시면서 다시 복습을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보건학은 책과 함께 계속 보셔야 됩니다. 책을 계속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책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셔서 암기하셔야만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